안녕하세요. 유라도서관 동아시아 고전 읽기 내 마음의 한시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하송이라고 하는 분의 급제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하송이라고 하는 인물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이게 우리가 당나라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조금 익숙한 편인데 송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송이라고 하는 분은 자는 자교고 별칭은 하문장, 시호가 문장공이었거든요. 또 하정공 해가지고 이게 전국공에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자교라는 어떤 자와 그다음에 별칭 혹은 시호로 불리는 문장이라고 하는 이름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사관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의 작품집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송이라고 하는 분의 급제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조금 올려볼게요. 이게 지난번보다 좀 글씨를 키워보려고 했는데요. 혹시라도 또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또는 하면 저에게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은 조금 더 어떻게 방법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무슨 PPT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이 화면을 보시는데 약간 흐릴 듯해서 이거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글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음을 달아놓기는 했습니다. 전상 곤의 명일월 연중 기영 동용사 종행 예약 삼천자 독대 단지 일미사. 그 제목을 보시면은 제가 이 오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오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교재 연주식격 교재의 오면이란 뜻이고요. 6번은 제가 이 작품마다 연벌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면에 있는 시인데 급제라고 하는 작품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이 작품들의 순서상으로는 6번째 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상곤의 명일월. 전은 정각이라는 뜻이에요. 궁전이라는 뜻이죠. 궁전이라는 뜻이고요. 곤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골룡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의 그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 요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부근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한번 부근 근처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로는 윗상자하고 아래 하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 윗상자의 경우는 평면구조, 뭐 강이라든가 길 위에 할 때 윗상자를 쓰면은 길 위에서가 아니라 길가, 길, 부근이란 뜻으로 쓰인다고 했고 또 건물 같은 경우는 부근이란 뜻을 쓸 때 아래 하자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전하라고 쓰면 물론 궁전 아래니까 전각 아래 아마도 이제 이 뜰악을 가리킬 것 같고 거기에 신하들이 늘어서 있는 거를 어, 표현하기 위한 또 공간을 알려주는 글자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전상이라고 했으니까 전각 궁전 위니까 이것은 이제 임금이 직접 거동하시는 그 곳이죠. 그래서 이건 전각 위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곤의라고 하는 골룡포예요. 골룡포입니다. 보통 용을 그리죠. 그래서 보통 천자를 뜻하는 용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그래서 용의 머리가 서로 이렇게 말아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또 뭐가 그려져 있냐면 해나 달과 같은 또 별과 같은 빛나는 어떤 천체들이 그려져 있죠. 또 산이라든가 또는 용뿐만 아니라 또 꽃, 그 다음에 짐승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에 나오는 전상, 곤의, 명, 1월 할 때 이 1월이라고 하는 거는 해와 달이 빛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골룡포에 나오는 그려져 있는 해와 달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각위의 골룡포, 즉 사실은 임금을 가리키겠죠. 정각위의 골룡포, 1월이 밝을사. 제가 해와 달이라고 표현한 것은 뒤에 나오는 용과 뱀을 이제 염두에 두고 대를 맞추기 위해서 옮긴 거고요. 그러니까 1월이 밝을사, 1월이 밝다, 1월이 환하다. 아마도 골룡포에 그려져 있는 해와 달이 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연중기영 동용사. 연자는 벼루 연자고요. 중은 가운데 중자입니다. 벼루에 보면은 물이 담겨져 있죠. 거기에 이제 비친 거예요. 기영, 깃발의 그림자, 깃발의 그림자, 동용사. 이거는 용과 뱀이 바로 이제 이 깃발에 그려져 있었던 거죠. 깃발에 그려져 있는 용과 뱀이 옆 벼루에 있는 물에 비치면서 그림자가 일렁이는 걸 가리킵니다. 늘 말씀드린다마는 한문을 우리말로 옮길 때 그 한문을 써 내려간 분들의 이 결을 늘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그 전 단계로서 우리는 사실 그 전 단계의 학문 또 공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단계로서는 그 글자가 놓여져 있는 순서, 그 결대로 가면서 그 글을 써내려간 분들의 시를 써내려간 분들의 그 생각의 어떤 흐름들을 쫓아가는 것, 사실 그것만도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우리말로 옮겨 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상곤의 명의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가귀의 골룡포를 입은 옷 또는 골룡포, 환하구나 해와 달이여, 또 벼루 속의 깃발의 그림자, 일렁이는구나 용과 뱀이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약간 다듬으면 명과 동은 수로죠, 동사죠. 그러니까 일과 월이 주어가 되고, 그러니까 1월이 환하게 빛나고 또 용과 뱀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급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제가. 그러니까 이 시제를 항상 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항상 반영을 하고 그려냅니다. 지금 보면은 이 급제니까는 이분이 이제 과거에 급제한 거를 두고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분은 제과에 응시한 적이 있어요. 제과에 응시한 적이 있고 제과에 응시했을 때 환관이 시를 요청을 하거든요. 너무 글을 잘 쓰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때 써준 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보는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보는 그 장소에 임금이 직접 임호하셔가지고 납셔가지고 이제 주제를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뭐 임금이 늘 이렇게 주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이 주재하는 시를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의 알성시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깃발이 이렇게 쫙 있는 거겠죠. 거기에서 이제 아주 엄정하게 어떤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게 벼루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동안에 이 글씨를 써내려가기 위한 그 벼루입니다. 종행예약 삼천자 독대 단지 일미사 했습니다. 종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로종 가로 횡자죠. 세로종 가로종. 그러니까 종행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로 휘갈기는 것, 마음껏 써내려가는 걸 가리키죠. 그러니까 종행한다 하는 거, 종행무진하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오가는 걸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종행이라는 말은 이 글을 쓰는 사람, 급제에서 이 과거 장소에서 글을 써내려간 사람이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거죠. 가로 세로 휘갈긴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 직역을 했습니다만은 거침없이 써내려간 이렇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의역을 한다면.
우리 종행이라는 것은 뭐 가로든 세로든 마음껏 써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써내려간 예약 삼천자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거침없이. 거침없이 써내려간 예약 삼천자요. 예와 악이라고 하는 거는 옛 나라들이 항상 그 유교적인 어떤 이 국가 경영 원리에 따라서 이 지배를 통치를 할 때 항상 크게 두 개의 축을 갖고 있죠. 하나는 예고 하나는 악입니다. 언젠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예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어떤 법을 세워서 이성적으로 사람들의 마음들을 제어하는 거라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어떤 측면들을 제어하는 거죠. 물론 통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신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구분해 있다면은 예라는 게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다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죠. 이별, 여기는 동화죠. 항상 구분하고 나누고 하지만 이거를 하나로 합하고 화합하도록 만들어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와 악을 찾아낸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낸 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도 이성과 감성, 이 너머에 또 뭐가 있을까? 굳이 따진다면은 뭐 이렇게 사상의 영역은 아니지만은 몸도 있을 터인데 사실 예와 악도 인간의 몸과 정신 모두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고전을 다루는 이 시대 문헌에서 예와 악이라고 하는 글자 이 두 글자로 인간의 모든 어떤 이 이성적인 생각들 또 신체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고전 속에 있는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아시아 고전을 읽기 하는 이런 어떤 강좌가 너무 사실 좀 고마울 뿐입니다. 자, 종행 예약 삼천자, 그러니까 거침없이 써내려간 예약 삼천자여 그랬죠. 독대 단지 일미사라 했습니다. 독대 단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은 홀로 독자고요. 대는 마주대할 대자입니다. 눈으로 마주하는 거죠. 단지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임금이 계신 곳이에요. 임금이 계신 곳인데 이게 이제 임금이 계신 곳은 조금 더 일반적인 땅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지라고 하는 말은 계상지라 그래요. 이게 이제 계단이죠. 그 다음에 윗상자에다가 땅지자를 써가지고요. 계단 위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천단공원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대로 가보지는 않고요. 아마 북경 무슨 이렇게 관광 상품 보시면 약간 무슨 이렇게 동그란 어떤 지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상에서 꽤 높은 어떤 고도죠. 고도를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근데 고도를 가진 곳에 이런 어떤 큰 계단 이렇게 큰 길이 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는데 나무들이 주로 이제 측백나무들이에요. 측백나무들. 원래 측백나무는 사원부 같은데 심어둔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나무 자체가 곧게 자라기 때문에 엄정한 법의 집행을 상징한다고 해요. 우리 흔히 잣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잣나무가 아니라 측백이라고 해요. 송백할 때 우리가 소나무 송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요 측백이라는데 이거 소나무하고 잣나무 백이라고 그러는데요. 잣나무가 아니고 이것은 측백이에요. 측백.
이게 나무 보면 여기 약간 허옇게 이렇게 뭔가 희끗희끗한 것도 나오고 이렇게 좀 쭉쭉 뻗은 나무죠. 그러니까 사시사철 이렇게 시들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데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이게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곳. 바로 이 임금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이제 거처한다라는 걸 상징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단지예요. 임금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을 땅을 다녀요. 이거를 불깨치를 해놨대요. 그게 단지입니다. 단지. 흔히 적지라고도 불러요. 이 붉을 단자처럼 따라해서 붉을 적자를 쓰기도 합니다. 적지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이제 이 중국의 제도에서 이 궁궐 임금이 사는 궁궐의 문은 푸른색의 어떤 이 이렇게 문양을 하고 또 붉은색의 이 계단을 칠해 놓는다고 하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카페트와도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라는 말은 그냥 계단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건 임금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단지를 마주한다는 얘기는 임금을 마주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독대 단지는 홀로 단지 마주하니 홀로 임금을 마주하니 일미사라. 일은 해는 미사, 미는 아직 미자죠. 아직 뭐뭐하지 않다. 늘 그랬죠. 미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부정이고 이후로는 조만간에 그 다음에 어떤 나오는 동사의 모습으로 주어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미사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러지 않지만 조만간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염두에 둔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미사면은 해는 사는 기울 사자가 비스듬할 사자예요. 해가 기울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은 뉘엿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한국어로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다 또는 해가 저물다 하니까 너무 조금 이 사자의 의미가 좀 덜 살아서 제가 뉘엿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부사에서 뉘엿하다라는 말을 가끔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미사하면 해는 아직 뉘엿하지 않았어라 그랬습니다. 아 여기 해가 빠졌네요 번역에. 그러니까 홀로 단지 마주하니 해는 아직 뉘엿하지 않았네 그랬습니다. 곧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것만 보면은 어쨌든 이게 이 보시면 어쨌든 이게 그 대단히 그 자기의 재주가 뛰어난 걸 좀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어떤 시죠. 송나라 인종 때 이분은 제과에 급제를 하는데요. 한 환관이 그랬대요. 당신은 큰 날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시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 써준 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탄식하면서 얘기했대요. 참 재산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훗날 실제로는 평장사의 지위에 이제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어떤 봉토를 받은 듯한 전국공에 봉해졌으니까요. 근데 이 시는 이런 어떤 한계를 있답니다. 이건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재지 실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영재시. 이게 영이라고도 발음하고 정이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런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일제 때 그 우리 조선 사람이죠 한국 사람들을 나쁘게 부를 때 불령선인 이런 말이 있었죠. 너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면서 불령선인 할 때 이제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은 반동분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듯한 사람들을 이렇게 라떼를 붙이는 거죠. 그때 불령선이 그때 영자 읽어 쓰거든요. 근데 착할 영자이기도 한데요. 또 드러날 영자이기도 해요. 드러나다 또는 드러내다. 그러니까 영재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재주를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굳세다, 왕성하다 뜻이 참 많아요. 많은데 영재하면은 자기의 재주를 드러내다.
사람이 어쨌든 자기의 재주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요즘 세상의 어떤 미덕이긴 합니다만은 예쁜들이 볼 때는 재주가 있을 경우는 좀 감추고 살짝 이렇게 가다듬어 두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것을 또 자부한다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자기의 재주를 뭔가 이렇게 이 존재감을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자부라고 하잖아요. 자부심이 있다, 어떤 자존감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재주를 쉽게 드러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또는 금교해가지고 뻐긴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아니나 다를까 좀 이 시는 보면은 그 자기의 사실은 재주를 이제 아까 종행 예약 삼천자 그죠? 독대 단지 일미사 해서 자기가 거침없이 예약 삼천자를 써내려갔더니만 나 혼자 이제 임금님 마주하고 있고 아직은 해는 지지 않았어라는 얘기죠.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독대 단지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이 시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앞서서 뭐 앞으로도 많이 볼 터인데 우리가 자연을 완성하고 좀 이렇게 느긋하게 살아가는 모습의 시들도 있지만 시 가운데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자부심을 표명하는 시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시를 위려하다라고 표현한대요. 위자. 위자는 이거 우리 위대할 위자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를 운골차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화려할 여자입니다. 우리 고울 여자라고 있잖아요. 고울 여자인데 나쁜 건 아니에요. 각각 시마다 갖고 있는 시풍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 품격이라고 그러죠. 스타일이죠, 스타일. 그렇죠? 각각의 사람들의 인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써내려가는 글과 또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가 거의 이게 같이 연동돼 가죠. 겸손한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의 글은 겸손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의 글을 보면은 대단히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재능을 현학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각각의 그 삶의 방식이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좋으니 나쁘니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이죠,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 시는 위려하다라는 어떤 평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부심 있잖아요. 그리고 좀 화려하죠. 저 보시면은 처음부터 화려해요. 골룡포도 화려한데 그 골룡포에 해와 달의 무늬가 번쩍번쩍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 밝다고 표현한 건 약간 유화시킨 거고요. 번쩍인다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번쩍이다. 그죠? 벼루 안에 깃발의 그림자인데 여기는 또 용과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일렁이는 거죠. 대단히 역동적이죠. 역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종행했어요. 거침없이 써내려갔어요. 기세가 느껴지시죠? 편안하게 이렇게 써내려간 것, 조용히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휘갈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가로서를 휘갈겼다고 약간 표현을 썼는데요. 거침없든 휘갈겼든 그 기세가 느껴지시죠? 게다가 이약 삼천자, 이거는 양, 스케일이죠. 스케일. 분량의 스케일에서도 대단한 거죠. 게다가 마지막 임금을 마주했다라는 거, 독대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시인이 보여주는 어떤 화려한 어떤 그 웅골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전상의 곤이 밝을 명자, 그 다음에 벼루의 그림, 벼루 속의 그림자로 이제 꿈틀대고 있는 용과 뱀의 모습들, 거침없다고 하는 종행자, 또 약 3천자와 같은 어떤 거대한 많은 분량의 스케일, 또 임금을 마주하는 어떤 자기의 수준이 어떨 만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이 시는 그래서 전체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시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시를 두고 조금은 좀 이렇게 자신을 너무 드러내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평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어떤 강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는 한번 이런 어떤 포부와 자부심을 지닐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어른들도 그러시잖아요. 너무 젊은 사람들이
뭐 세상 약간 피하고 또 너무 이렇게 이 자연과 가까운 좀 좋은 말로 자연 친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좀 이렇게 패기가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꼭 젊은 사람만 아닐 수 있어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 이거 보고서 젊은 시절의 어떤 자부심들을 가졌던 어떤 옛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약간 이제 약간 뭐 기운이 의기소침했던 부분들을 다시 일떠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는 시만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국면들을 조금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조금은 이제 추동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시가 재밌죠. 나하고 무관한 시가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남의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시가 보여주는 어떤 그 느낌들을 잡아내신 다음에 이거를 자기의 삶의 어떤 국면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이런 어떤 호기가 있었는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예쁜들 보면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대가라고 불리는 게 그런 건데 요즘은 이제 박사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특정한 분야에만 조금 이렇게 집중돼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대가인 선생님들은 우리들한테 가르칠 때 이 부분만 가르치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가끔 그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서,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관심들, 그래서 학문 분야도 시를 하면서도 또는 경학도 해보기도 하고 작품을 해석하면서도 또 이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하기도 하고 또 이론을 하다 보면 선생님은 또 혼나요. 또 이론만 한다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모든 것들을 아울러야 되죠. 아까 예약 삼천자처럼 이성과 감성이 모두 통합되는 어떤 그런 어떤 학문 세계 또는 인간의 세계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에서 여러분들이 위려함을 느끼셨으면 이 시는 감상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해석할 때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요란해서 글자를 지우고 읽겠습니다. 전상곤의 명일월 전과규의 골룡포 해와 달이 밝을사 또 해와 달이 번뜩일사 번쩍일사 연중 기영 동용사라 벼루 속의 기그림자 용과뱀이 꿈틀대네 용과뱀이 또 번뜩번뜩하네 이죠. 종횡예약 삼천자 가로세로 휘갈긴 예약 삼천자여 또는 거침없이 써내려간 예약 삼천자여 독대 단지 일미사라 나 홀로 혼자 우뚝이죠. 단지 마주하니 즉 임금님 마주하니 일미사라 해는 아직 지지 않았네. 사실 해가 지기 전에 그만큼 잘 써내려갔다라는 어떤 자기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